이거 보세요. 착오가 있나 본데요. 저는 유럽에서의 연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여러분의 손가방에서 맛있는 프랑스 치즈 한 덩이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기내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프트 치즈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소프트 치즈는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치즈 가는 강판은 아무 문제 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소프트 치즈는 100mg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대 치즈 반입량이에요. 그리고 기내에서 치즈를 가는 건 안 돼요. 치즈는 비닐봉지에 안전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단단한 치즈는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즈와 여러분이 실수로 가져온 큰 물병, 크림이 든 튜브와 다른 멋진 기념품들을 압수당했어요. 제네바에서 구입한 저 멋진 스위스카를 보세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항 측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념품과 심지어 치즈까지도 집으로 유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치즈가 상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모든 공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품목 중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거예요. 압수된 물품은 보통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가야 하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일부 품목의 물건들은 해당 기관에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 호신용 스프레이는 경찰 훈련 학원에 기부될 거예요. 치즈나 아키 같은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들, 그리고 다른 음식물과 액체는 보통 그냥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 특히 정말 나쁘고 위험한 물건들은 그냥 녹이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매직 8볼은 위험하지 않지만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네, 100ml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직 8볼에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답을 줄 거예요. 젤로 된 신발 깔창은 기내에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액체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젤 깔창도 안 되고 젤 캔들도 안 됩니다. 향수나 매니큐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내 액체류 제한뿐만 아니라 에티켓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단순히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연성이 있어요. 매니큐어 리무버의 경우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아세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거든요. 어쨌든 향수 한 병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탑승하기 전에 새 향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크림을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l 이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항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요. 기내에서 체온을 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체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은 체온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은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볼링핀은 기내 수화물로는 안 됩니다. 승무원들이 길고 지루한 비행 동안 복도에서 즐겁게 볼링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볼링핀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펜싱검, 야구방망이, 심지어 다트 같은 스포츠 장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트는 날카롭고 날카로운 물체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수화물로 보내세요. 만약 수공예에 관심이 있고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동안 스카프나 양말 뜨개질을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뜨개질 바늘을 선택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바늘을 조심스럽게 싸세요. 금속 뜨개질 바늘은 아마도 녹여서 폐기될 것이므로 그런 건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스노우 글로브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노우 글로브가 테니스공만큼 작다면 운이 좋으면 통과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하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여행한다고 해도 액체 표백제는 분명 손가방에 넣기에 이상한 물건입니다. 첫째,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이 금지됩니다. 둘째, 새로 산 흰색 셔츠는 비행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나 난기류가 옷을 망칠 수 있잖아요.
셋째, 기내 화장실은 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출장 중인 미용사라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조금 더 투자해야 할 거예요. 기내에는 탈색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날이 10cm 이하인 가위가 아닌 이상 가위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압수된 가위는 종종 학교에 기증되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안입니다. 미용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탄이 든 가스 카트리지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기 고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술가라면 보안 규칙에 이미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짐칸에서 페인트가 얼거나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유화물감이 100ml 미만이라면 보안 검색대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연성이 매우 높은 테레빈유는 절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기내식을 싫어하거나 기내식을 미리 주문하지 못한 경우 팬이나 냄비를 가지고 직접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요리할 수 없고 무쇠 냄비도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무쇠 냄비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그것을 압수한다면 지역 주방에 기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녹여버릴 겁니다. 사과나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비행하는 동안 신선한 스무디를 먹고 싶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날이 없는 믹서기만 기내에 허용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날이 없는 믹서기는 믹서기가 아니죠. 아까 그 치즈 강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영국식 크리스마스 폭죽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즐거움과 행복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잡아당길 때 나는 폭발음이 다른 승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파티용 폭죽이나 스파클러도 수화물 가방에도 넣을 수 없어요. 하이힐과 두꺼운 밑창은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서 스캔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 신발 커버도 있긴 하지만 공항 바닥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웨딩드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드레스는 엑스레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애호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마도 캠핑용품은 수화물로 가능한 한 많이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일 휴대용 배낭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한다면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새로 물건을 사야 할 거예요. 날카로운 물체이기 때문에 텐트용 말뚝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2.2kg 휴대 수화물에 드릴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냉장고 좌석은 너무 평범해서 드릴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창의력 넘치는 분이라면 그건 수화물로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DIY 냉장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상 기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칼날이 노출된 모든 물건은 보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회용 면도기나 카트리지 날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박스 커터와 같은 무딘 버터 나이프를 제외하고 모두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고체 비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가방을 스캔한 후 TSA 직원이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액체 비누는 일반적인 액체 반입 규칙을 따릅니다. 배터리 규칙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누출 가능 배터리는 기내 또는 수화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또한 손상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는 그것 없이 지내야 할 거예요. 휴대 또는 체크인 수화물 모두에 레이저 포인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지팡이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TSA는 때때로 지팡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항공사에 미리 알리세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인 아키는 매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운 맛이 나서 아키를 먹어본 사람들은 꼭 스크램블 에그 맛 같다고 말합니다. 아키는 완전히 익었을 때만 먹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 아키 열매를 수입하는 것이
거의 50년 전에 금지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하얀 크림색 살 부분입니다. 분홍색 부분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속지 마세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검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어지는 독소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된 또 하나의 과일입니다. 또한 구아나바나라고도 불리고요. 잘 익지 않으면 매우 불쾌한 효과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도 냉동 가시어지를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먹기에 안전하려면 100% 익어야 하는 또 다른 과일은 엘더베리입니다. 생 엘더베리는 몸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위험한 정상가리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열매는 매우 인기가 있어요. 파이, 시럽, 차, 잼 등의 다양한 식품에 사용됩니다. 완전히 익고 요리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판매 금지되지 않았어요. 청산가리는 그보다 1200배 더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한 식품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미인 보거에 바로 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선을 그냥 먹으면 피해를 면할 수 없지만 전문 요리사들은 완벽한 기술을 터득했어요. 보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독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별미는 푸구라고도 불리고 1인분에 약 2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면 대신 안전한 연어를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판매가 허가된 몇몇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식가로서 모험을 해볼 의향이 있나요? 가수 마르주는 말 그대로 썩은 치즈를 의미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으로 가보세요. 사실 이 치즈는 양우유로 만든 치즈에 약간의 마법을 더한 거라고 해두죠. 특정 종류의 파리가 그 치즈 안에 알을 낳고 알은 치즈 안에서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러고 나면 먹을 준비가 되는데 이 별미 치즈 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어있어요. 그 덕분에 치즈는 독특한 질감과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어요. 부드러운 카수마르주와는 달리 히말라야 치즈 추르피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치즈로 알려져 있어요. 여느 다른 치즈처럼 우유로 만들어지지만 다른 점은 20년까지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료가 되는 우유도 매우 특별해요. 소와 야크 사이에 태어난 젖소들은 다양한 산약초를 먹습니다. 이 우유는 허브 덕분에 독특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치아를 조심하세요. 치즈가 돌처럼 단단해요. 싱가포르에서는 껌 때문에 중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치아에 좋은 껌이 있어서가 아니라 껌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청결하기로 유명한데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청소하는데 많은 돈이 들게 되자 껌 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92년에 판매 금지되었고 판매업자들은 엄청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슈퍼마켓에서 생우유를 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코틀랜드 등의 많은 나라에서 위생적인 이유로 금지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생우유는 금지인데 반해서 헤기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지식품입니다. 만약 미국에 사는 45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거의 반세기 전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헤기스를 먹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코틀랜드 푸딩은 양의 온갖 내장을 다져서 오트밀과 섞고 다진 양파로 맛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육수도 잊지 마세요. 식감이 푸석푸석하고 거칠고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통 으깬 감자나 으깬 순무와 함께 먹어요. 카사바는 독성이 있는 열대풀이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콤한 종류에는 청산가리가 약간 들어있지만 충분히 익히면 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쓴맛이 나는 카사바의 독소를 모두 없애려면 뿌리를 갈아 물에 담근 다음 알맞게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야 합니다. 이 뿌리는 녹말 성분이 많고 맛도 정말 순합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으깨고 삶고 튀겨 먹을 수 있죠. 감자 대신 으깬 카사바를 곁들인 헤기스가 어때요? 그건 그렇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감자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에 달렸어요. 설익은 녹색 감자는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감자 싹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히 익지 않으면 청산가리가 가득 찬 녹색 아몬드와 캐슈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견과류는 잘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노란 자두, 일명 미라벨 자두는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안전하고 먹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프랑스 로레인에서만 이 자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입 관련법이 좀 이상해서 이 과일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만약 농어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라면 영국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최근 영국에서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벨루가 캐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는 물고기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갓 구운 고기와 부드러운 빵에 케첩을 잔뜩 바른 버거가 먹고 싶나요? 가서 드세요. 프랑스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요. 프랑스에는 학교 식당에서 케첩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케첩과 함께 먹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음식은 짐작했겠지만 감자튀김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몸은 만들어지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살과 피부를 통해 여과합니다. 따라서 이 상어의 살엔 독성이 있어요. 먹지 않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릅니다. 가공 상어 고기인 하칼은 처음 3-5개월 동안 매달린 채 건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젖은 빵을 연상시키는 젤리 질감과 함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발효 생선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음식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방콕에 있는 한 카페에서는 45년 동안 같은 육수를 사용하여 국수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법의 약과 같은 육수는 40년이 넘게 끓고 있어요. 국물은 버린 적이 없고 항상 다음날 식사를 위해 밤새 보관됩니다. 그 독특한 맛의 비밀 중 하나는 절대 씻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팬 주위의 거대한 기름띠입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을 완벽한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왜요?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게맛과 비슷한 바삭바삭한 간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튀겨서 살짝 양념이 들어갔어요. 주 재료는 타란툴라입니다. 이건 점심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요? 자,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한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긴 이름을 가진 이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맛이 새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새우 맛이 납니다. 글쎄요, 이 라오스 전통 요리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미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요. 약간의 신맛을 더하기 위해서 또한 작은 개미 몇 마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알맹이가 썩어서 검게 변한 옥수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위틀라코치라고 불리는 전문 요리를 위해 보관합니다. 옥수수 알맹이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흙과 나무 냄새를 풍깁니다. 맛있겠죠? 어떤 요리는 장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케이크와 파이의 경우에는요. 영국에는 스타게이지라는 파이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요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죠. 감자와 달걀을 곁들인 정어리가 파이 껍질에서 살짝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섬뜩해 보여요. 가끔 꼬리가 하늘을 향하기도 합니다. 차버섯은 산유로 만든 음료와 함께 동유럽에서 마시는 또 다른 이상한 음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발효된 홍차나 녹차입니다. 차에 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박테리아 배양균을 첨가하는데 먹지는 않고 음료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효모처럼 작용하죠. 주스, 향신료 또는 원하는 맛을 첨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님 적어도 맛이라도 보세요. 참치 눈알은 중국과 일본에서 꽤 인기 있는 별미입니다. 먹기 전에 끓여야 하고 약간의 양념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오징어 맛이 나는 별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이제부터 참치 눈알을 눈여겨보게 될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알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2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는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쿤부 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4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금지는 그 지역의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은 주변에 지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 착륙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타지마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안 기능도 필요해요. 그 건물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1983년 타지마할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했어요. 인도 당국은 2006년에 타지마할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에 오는 관광객, 즉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거주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안전을 위해 여기도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왕실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윈저성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 다른 중요한 영국 건물은 영국 총리 관저와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는 460m 이상의 상공에서만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저택은 1758년과 17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국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적 랜드마크 위에 영궁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한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국은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주변 48km에 걸쳐 특별 비행규칙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이착륙을 하는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금지 구역을 주의해야 하는데 때때로 승객들에게 불편한 이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금지 구역에 침입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5년에 조종사가 실수로 비행기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처럼요. 국회의사당은 즉시 대피하였고 정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수도들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에서는 고대 도시 페스트와 부다 힐스 위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상공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교통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예외는 2000m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헬리콥터 또한 도시 내에서 금지됩니다.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헬리콥터만이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길을 건너는 검은 고양이, 배에 실린 바나나, 문에 매달린 말국 등 미신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원을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유명한 미신 11가지를 살펴볼까요? 축구 경기, 비즈니스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또는 까다로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를 두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00년 넘게 이 의식을 지켜오고 있어요. 실망을 막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려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나무 줄기를 두드리던 농민들 사이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울어진 사다리 밑을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아마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사다리 밑을 지나가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신은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형태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피라미드도 삼각형이었어요. 기울어진 사다리도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 아래를 걷는 것은 신성한 상징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사다리가 악, 불행, 배신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17세기 영국에서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사다리 밑을 지나가도록 강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불길한 징조 중 하나는 깨진 거울입니다.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향후 7년간 실패를 의미해요. 시각적으로도 깨진 유리에 비친 모습은 불길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두려워하죠. 역사적으로 이 두려움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울 이미지를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특별한 신비주의자들을 찾아 그곳으로 모여들었죠. 거울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이 왜곡되면 문제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이미지도 왜곡되어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원 1세기의 로마인들이 미신에 7년의 불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어요.
제국의 주민들은 인간의 건강이 7년마다 변한다고 믿었고 왜곡된 모습이 비친 것이 정확히 이 기간을 의미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또한 거울이 우리 영혼의 입자를 반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깨뜨리면 영혼이 다친다는 의미가 됐어요. 소금을 흘렸나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즉시 어깨 너머로 소금 한 꼬집을 던지세요. 소금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부분적으로 이름에 있습니다. 영어로 소금을 뜻하는 salt와 급여를 뜻하는 salary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둘 다 귀중하죠. 과거의 소금은 값비싼 제품이었어요. 소금을 바닥에 흘린다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았죠. 3000년 전 고대 수메르인들은 불운을 없애기 위해 어깨에 소금을 던진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이 전통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그리스인에게 전해졌어요. 유럽에서는 왼쪽 어깨에 소금을 한 꼬집 던지면 자신을 괴롭히려는 악령의 눈을 멀게 한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소금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미신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과거 선원들은 바다에 나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곤 했어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믿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나나와 관련된 거였는데 노란색 과일을 선상에 보관하면 바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죠. 이 미신은 카리브해와 스페인을 떠나는 상선이 사라지기 시작한 18세기에 나타났어요. 난파선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나나가 나무 판자 사이에 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 재앙의 메신저가 됐죠. 폭풍 후 해적, 바다 괴물 등 바나나가 배에 실려 있으면 배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일부 낚시꾼은 바다가 낚시를 망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미신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바나나는 물고기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특수 가스를 방출합니다. 아마도 해양 생물들은 멀리서 바나나를 감지할 수 있을 거고 가까이에서 수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선원들이 바나나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을 손에 들고 배에 타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집의 현관문에 말굽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장식으로 걸고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말굽은 악귀를 쫓아내는데 효과적인 부적으로 여겨져 왔어요. 또한 말굽은 많은 문화권에서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념은 철이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로 간주됐던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또한 그리스인들은 다산과 행운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으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이 믿음은 로마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후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마녀나 마법사, 기타 신화 속 생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말굽을 걸었습니다. 마녀는 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물건을 피하려고 할 거라고 믿었어요.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실내에서 우산을 펴지 마세요. 실용적인 의미를 지닌 몇 안 되는 미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우산은 지금보다 더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절제 스포크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러뜨릴 수 있었죠.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산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은 가장 유명한 미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행운의 징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불행을 약속한다고 믿죠. 두 가지 버전에는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이었으며 사람들은 고양이를 존경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인에게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는 건 행운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동반자이자 어둠의 세력의 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면 악마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순례자들이 신대륙에 정착했을 때 이 미신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미신을 믿고 있어요. 많은 미신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동물은 까치입니다. 까치는 보석류와 동전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패의 전조로 여겨요. 사람들은 까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아침 까치 아저씨, 아내는 잘 지내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패를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까치는 평생 한 명의 파트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짝이 없는 까치를 본다면 매우 외롭다는 뜻이에요.
파트너를 언급하면 새가 슬퍼할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러운 속임수를 쓰지 않겠죠. 숫자 13과 관련된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퍼져 있어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라는 고유 명사까지 생겼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는 건 대중문화 때문이에요. 많은 영화, 책, TV 프로그램에서 이 숫자가 악, 문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3이 불운한 숫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통계는 없어요. 숫자 13과 관련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13일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 기분도 좋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의 기원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12명의 손님이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발할라에 관한 전설이 있죠. 오딘, 토르, 그리고 다른 유명한 캐릭터들 말이에요. 그런데 로키가 초대받지 않고 연회장에 불쑥 나타나 파티를 망친 13번. 공중 화장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이 왜 바닥까지 거의 닿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알고 보니 화장실 칸을 막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아닌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건 뻔한 반면 어떤 건 예상치 못한 걸로 드러났죠. 뛰어들 준비 됐나요? 자, 가요. 만약 완전 밀폐된 칸에서 누군가가 의식을 잃거나 다른 긴급 의료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1분 1초가 중요한 비상사태가 있죠. 반면에 화장실 칸의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으면 기절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경우 의료인이 그 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부수지 않아도 되죠. 문 아래의 공간은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불쑥 들어닥치는 걸 막아주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칸 안에 사람 발이 보인다. 다른 비어있는 화장실을 찾아보거나 차례를 기다리죠. 게다가 공중 화장실 문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불필요한 줄을 막아주죠. 사람들은 빈 화장실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고 기다릴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공중 화장실을 찾을지를 결정할 수 있죠. 완전 밀폐된 화장실은 내부의 냄새를 없애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토 나오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요. 반면 트여있는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칸에서 필수적인 훨씬 더 나은 환기를 갖추고 있죠. 공기 순환 덕분에 나쁜 냄새가 더 빨리 사라지지만 저에겐 아직 충분히 바르지 않아요. 조금 더 명백하고 아마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화장실 칸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런 화장실 문을 제작하는 데는 재료가 덜 들어요. 그러므로 이 문을 만들고 사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이는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게다가 간단한 칸막이가 훨씬 더 쉬워요. 천장의 높이나 바닥의 평평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되는 화장실을 주문하기로 결정한다면 맞춤 제작이나 정밀한 커팅과 같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사업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재정적으로 말이 안 돼요. 화장실 칸 문 아래에 틈을 내면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덜 보호받고 밀폐되었다고 느낄수록 해롭고 위험한 일을 할 가능성이 적어져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칸이 바닥까지 닿으면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 결과 예를 들어 낙서를 그리거나 어떤 방식으로 화장실을 손상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또 문 아래에 틈이 있으면 다른 방문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누군가를 알아차리고 그 행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죠. 한번 자물쇠가 걸리면 스스로 완전히 밀폐된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안에 갇혀서 도움을 청해야 하죠. 반대로 화장실 문 아래에 틈이 있으면 비상시에 그 아래로 기어서 쉽게 탈출할 수 있죠. 여러분이 볼일을 보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걸 깨닫는 악몽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불행히도 이 순간 완전 밀폐된 화장실에선 아무도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문 아래에 틈이 있는 칸에서 이 비극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다면 쑥스러움을 참고 이웃에게 약간의 휴지를 달라고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장편일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완전 밀폐된 화장실은 방문객들에게 아늑한 고립감을 줘요. 화장실 교통 혼잡에 소음을 차단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죠. 더 여유로워지고 볼일 보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화장실 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으면 방문객들은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교통의 속도를 높이고 화장실 줄도 없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틈을 남겨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화장실 청소가 더 용이하기 때문일 거예요. 관리는 각 문을 열고 닫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문 밑으로 그냥 간단하게 밀대를 밀 수 있죠. 화장실이 크면 이게 얼마나 시간 절약이 되는지 상상이 될 거예요. 바닥 세척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청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죠. 이런 여러분이 파티에 있는데 주변에 말 한마디도 못 붙이게 하는 불쾌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것들을 정리해두세요. 이 간단한 공중화장실 관련 사실들을 갖고 말하는데 끼어들고 얼마나 방을 빨리 사람들이 떠나는지 보세요. 좋아요. 이제 알겠어요. 다시는 공중화장실 칸 문 아래에 구멍이 뚫린 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가 흥미를 느끼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왜 모든 화장실 주 입구는 안쪽으로 열리나요? 제 말은 여러분이 들어갈 때 문을 밀어야 하고 나갈 때는 당겨야죠. 근데 반대로 하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나갈 때 같이 쓴 손으로 문고리를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깨로 밀기만 하면 자유잖아요. 비록 모든 공중화장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에서 나가려면 문 손잡이를 만져야 해요. 왜죠? 우선 문이 복도를 막는 걸 막아주죠. 화장실에 줄이 엄청 밀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결과 만약 문이 나갈 때 밀기 타입이라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더 복잡해질 거예요. 또 많은 공중화장실 옆에는 옷장, 음수대,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바깥으로 열리는 문은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거예요. 게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복도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나요? 화장실 문은 대피시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돼요. 또 공중 화장실에 들어올 때 밀기 문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전이에요. 첫째, 이 문들은 내부에 자물쇠와 경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화장실에 가둘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화장실에 나갈 때 밀기 문이 있으면 문을 너무 빨리 열다가 그 순간 문을 지나쳐오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또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불쾌한 냄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건 공중 화장실에선 드문 일이 아니죠. 문제는 화장실에서 문을 열면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냄새나지 않는 공기가 안으로 빨리 들어가 악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열리는 문의 경우 패턴이 반대라서 악취가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빨려 나올 거예요. 화장실에 있을 때 사생활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 왈가왈부하진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화장실에서 밖으로 열리는 문은 방문객과 행인들에게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쪽으로 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해줘요. 들어갈 때 밀기 문은 또한 여러분이 화장실에 손에 뭔가를 씻으러 갈 때도 이치에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깨로 화장실 문을 열 수 있고 문 손잡이를 만지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화장실을 나갈 때보다 들어갈 때 더 서둘러요. 누가 알겠어요? 저 들어갈 때 밀기 문으로 절약된 그 소중한 순간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극도로 불쾌한 순간을 경험하는 걸 몇 번 막아줬지요. 제 말이 뭔지 안다면 말이에요.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저 물 내리세요.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기억하세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가 쏟아지네요. 차 안이었다면 여러분은 시동을 걸고 나서 앞유리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헤드라이트를 켰겠죠. 조종사들도 이 모든 걸 할까요? 비행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죠? 이제 해답을 찾아가 봅시다. 비행기에도 와이퍼가 있나요? 네, 상용 비행기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주행 중일 때나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만 사용돼요. 일단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조종사들은 이것들을 끕니다. 비행기의 속도는 비로부터 앞유리를 깨끗하게 할 만큼 빠릅니다. 단발 엔진 비행기에서는 와이퍼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펠러 기류가 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게 불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비행 중에 엔진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저기 내 엔진 본 사람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실제로 비행기는 별일 없이 계속 날아가요. 바다 위를 비행하거나 장거리를 뛰는 비행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 787은 두 번째 엔진 없이 5시간 이상 날 수 있어요. 조종사들이 안전한 착륙을 계획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비행기 안은 왜 그렇게 추운가요? 기내 온도는 평균 23도로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을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뜨거운 공기가 비행 중에 일부 승객들을 기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비행기에도 경적이 있나요? 네, 또 어떤 것은 전체가 트럼펫 섹션이기도 해요. 사실 네, 경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이걸 새들을 겁주거나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진 않아요. 이봐요! 좀 비켜요! 여러분은 이 고음의 차임벨 소리를 비행기가 땅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사가 조종실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지상 승무원의 주의를 끌려고 할 때처럼 말이죠. 비행기는 왜 하늘에 하얀 흔적을 남기나요? 엔진이 연료를 태울 때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비행기는 대기와 섞이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리고 높은 고도의 공기는 차갑고 배기가스는 뜨겁기 때문에 물이 응축되어 얼면서 그런 하얀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행기에도 브레이크가 있나요? 네, 탄소강 재질로 만들어진 다중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비행기가 땅에 닿을 때 멈추게 하는데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날개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기류를 방해하는 다른 면들도 포함되어 있죠.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릴 수 있나요? 객실 압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열려고 한다면 11,000kg 이상의 압력, 즉 선박용 다체 무게 정도를 이겨내야 해요. 게다가 항공기 구조물 내부 깊숙한 곳에 문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잠금 볼트도 있습니다. 비행기에 벼락이 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일이 모든 상용 비행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금속 부품과 필요 설비는 전기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표면에 그을린 흔적만 남습니다. 왜 항상 좌석과 창문은 줄이 맞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상용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완벽하게 정렬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입할 때 종종 여분의 좌석을 추가하는 걸 선택하죠. 좌석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승객들에게 더 많은 표를 팔 수 있으니까요. 그 덕에 여러분의 시야가 더 좁아지고 다리 공간도 더 줄어들게 되지만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겠죠? 승무원들은 왜 머리 위 칸에 손을 대나요? 덮개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승무원들은 통로를 따라 좀 더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 머리 위칸 바닥에 숨어있는 난간을 사용해요. 엔진에 있는 저 하얀 나선형의 표시들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상 근무자들은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귀로는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트 엔진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가 보이면 그곳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죠. 비행기 창문에는 왜 구멍이 있나요? 이 창문들은 실제로는 3개의 플렉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은 가운데 글라스에 있고요. 이것이 기체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압력 차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외부 창이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외부 창이 우연히 깨지더라도 구멍이 있는 가운데 창문으로도 온전히 있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구멍은 창문에 김이 서리지 않게 해줍니다. 날개에 고리가 왜 있나요? 물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승객들은 일부 비상구를 이용하기 위해 미끄러운 날개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승무원들이 밧줄의 한쪽 끝은 문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그 고리를 통해 날개에 고정시킬 거예요. 또 다른 밧줄은 두 번째 구멍에 고정해서 승객들을 날개에서 팽창된 슬라이드로 안전하게 유도해 줄 겁니다. 날개에는 왜 다른 색깔의 빛이 있나요? 크리스마스를 위한 거죠. 농담이에요. 왼쪽 날개 끝에 있는 빨간 불빛, 오른쪽에 초록 불빛, 그리고 꼬리에 있는 흰 불빛은 비행기의 내비게이션 불빛입니다. 이 불빛들이 다른 조종사들에게 비행기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를 말이죠. 비행기에도 시동 거는 열쇠가 있나요? 시동 거는 열쇠는 주로 보안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용 비행기에는 이런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감시하에 경납고 안에 잠겨 있어요.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조종사가 버튼과 스위치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스나와 같은 소형 전용기는 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가 있고 심지어 문도 잠글 수 있습니다.
창문 위에 있는 삼각형은 뭐죠? 검은색 혹은 빨간색의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날개의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느 창문을 내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줍니다. 만약 비행 중에 멀미가 난다면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위해 삼각형 사이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비행기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운 좋게 통로 좌석을 얻었다면 통로에서 가장 가까운 팔걸이 아래 경첩 근처에 마법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면 팔걸이가 좌석 뒤쪽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인가요? 이 색은 다른 색보다 태양을 더 잘 반사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면이 흰색일 때 균열, 움푹 들어간 곳, 누설 및 기타 결함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면 비행기가 545kg 더 무거워져서 더 많은 연료를 태우게 됩니다. 항공사들은 페인트 칠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죠. 비행기에는 왜 승객을 위한 낙하산이 없나요? 페인트처럼 낙하산도 3,600kg 정도의 추가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게다가 스카이다이버들은 슈트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적어도 4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해요. 마지막으로 11,000m 상공에 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고도의 온도는 북극보다 더 춥기 때문이죠. 영하 54도예요. 더울 때는 비행기가 왜 날지 못하나요? 뜨거운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은 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비행기가 이륙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찌는 듯한 날씨는 내부 기계를 과열시키거나 심지어 일부 부품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이 40도가 되면 비행이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창문은 왜 둥근가요? 최초의 상용 비행기는 사각형 창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기 시작하면서 기내에도 압력이 더 많이 가해졌는데요. 잦은 가압과 감압 때문에 창문이 변형되고 심지어 모서리가 있는 창문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들은 압력을 훨씬 더 잘 견디는 둥근 모양으로 교체됐죠.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작동되나요? 아주 잘 작동돼요. 순항 고도에서 실내가 감압되면 산소가 손실됩니다. 마스크는 산소를 제공하지만 단 15분 동안만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조종사가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이 있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3,000m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난기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여행은 3가지 주요 원인 때문에 험난해집니다. 폭풍, 산, 그리고 제트 기류죠. 바다와 마찬가지로 공기는 산을 만나면 기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끔 비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기류가 되어 오를 수밖에 없죠. 제트 기류는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빠른 바람의 띠입니다. 폭풍 구름은 공기를 밀어내고 예측 불가능한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비행기는 왜 가끔 연료를 버리나요?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조종사들은 초과 중량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연료를 다 태우지 못했지만 목적지 활주로에 최대한 가벼운 상태로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가벼울수록 착륙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타이어가 터지지도 않고 불도 안 나요. 문은 왜 왼쪽에 있나요? 기장이 보통 그쪽에 앉기 때문에 터미널 탑승기호와 평면을 정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른쪽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짐을 싣죠. 왼쪽으로 승객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왜 이착륙할 때 조명을 어둡게 하나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최대 30분이 소요됩니다. 야간이나 황혼에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승객들이 비상 탈출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낮에는 엔진 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빛을 희미하게 합니다. 왜 비행기 좌석은 대부분 파란색일까요? 이 색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성과 신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행에 지친 승객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얼룩과 먼지가 파란색 시체에서는 덜 보인답니다. 이제 아시겠죠?
30만 명의 사람들과 8만 마리 이상의 말. 네,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말 품종은 매우 특이한데 강하고 오래 살며 그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에도 있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의 품종에서 원하지 않는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품종이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기를 원했고 1000년 전에 말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아요. 아이슬란드에서 온 말이라고 해도 다시 아이슬란드로 데려갈 수 없어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지 마세요. 공공기물 파괴범들이 껌을 문 감지기에 붙이거나 대중교통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껌을 청소하는데 매년 약 2억 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껌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어떤 껌도 사고 팔 수 없고 풍선껌을 불 수도 없어요. 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어도 몇 세기 전에는 그랬어요. 어려운 역사적 시대를 겪으면서 밀라노는 눈에 띄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미소를 짓고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독일에는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주유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추가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독일인들은 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차주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걷는 건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차를 고속도로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에서 인사드립니다. 만약 수탉과 함께 열기구를 타면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싶다면 다른 나라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 호주에서는 1966년에 공공장소에서 연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말이죠. 다행히도 1966년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연 날리기를 한다고 해도 이 법으로 제지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호주에서 염소를 차에 묶어두는 건 불법이에요. 또한 배트맨과 로빈처럼 옷을 입지 마세요. 실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걸 경찰에게 증명하고 싶지 않다면요. 어떤 도시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항상 트렁크에 건초 더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980년까지는 그랬어야 했어요. 이 법은 말이 여전히 유행하던 옛 시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말을 연료로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게요. 워싱턴에 있다면 빅풋을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1969년에 빅풋이 멸종위기종으로 선언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예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버몬트주에서는 빨랫줄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빨랫감과 속옷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빨랫줄을 거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서로 정반대되는 규칙, 효과는 있겠죠? 쉿, 들리세요? 누가 이 문 뒤에서 말을 하고 있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이 오클라호마에 있다면요. 법에 의하면 몰래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나중에 그것을 퍼뜨리거나 출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유할 것이 있다면 오클라호마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여러분의 비밀은 그곳에서 안전해요. 만약 여러분이 네바다에서 산책을 하다가 인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는 불법이거든요. 바닥에 앉지도 마세요.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사소한 차이지만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가거든 사자를 영화관에 데려가지 마세요. 사자가 아무리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또한 그곳에서는 위반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먹지 마세요. 공원에서 민소매 셔츠를 입지 마세요. 아이오와주에서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벽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말이죠. 글쎄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도시 곳곳에 있는 번쩍이는 대형 광고판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하와이로 가세요. 1920년에 광고판이 금지됐어요. 그게 하와이를 방문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분명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그런데 버몬트 및 메인주와 같은 다른 주도 그 뒤를 따랐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조지아의 한 마을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데 포크는 안 돼요. 손으로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9년 식당에서 91번째 생일을 맞은 한 여성이 포크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여성에게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나중에 풀려났지만 조지아에서 치킨을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치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닭이 길을 건넜는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건 그 농담이 확실히 조지아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닭이 길을 건너는 건 불법이거든요. 실리 스트링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엘라바마주의 한 마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콩알탄, 스프레이 스트링과 유사한 물질을 보관, 사용, 저장, 판매, 제조 또는 증정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는 눈을 가리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것은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말 그대로 길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라는 걸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그만해. 욕조에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마, 당나귀야. 애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20년대에 지역 사람들은 한 목장 주인의 당나귀가 홍수로 떠내려가는 욕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는 지역 댐이 부서져서 발생했고 목장의 뒷마당에 욕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당나귀는 그저 거기서 낮잠을 자기로 한 것뿐이었어요. 긴 하루, 따뜻한 오후, 점심 후에 쏟아지는 졸음.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욕조에서 당나귀를 구조한 후 그 마을에서 당나귀가 욕조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한편 코네티컷주에서는 피클이 피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통통 튀어야 합니다. 1940년대에 심지어 두 남자가 불법적인 피클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클이 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피클이 튈 수 있죠? 한편 코네티컷에서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손으로 걸으면서 길을 건너는 건 불법입니다. 이건 어기기 제일 힘든 법 중 하나네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이에요.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요? 스파 상품권? 놀이공원 이용권? 멋진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쥐는 어때요? 불행히도 몬태나주에서는 쥐를 선물로 주는 건 불법이에요. 법을 준수하는 게 좋겠죠. 다행히도 플로리다에서 쥐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적어도 다른 큰 동물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에서는 큰 동물에 대해서 주차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낙타, 코끼리, 말, 그리고 나머지 동물 친구들. 미안하지만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10억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생긴 최초의 기계는 1817년에 만들어졌어요.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퀴를 보죠. 엄청 얇네요. 자전거를 평평한 표면에 놓으면 옆으로 넘어질 겁니다. 보통은 자전거 위에 사람 때문에 자전거가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되었어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달을 밟으면서 손잡이를 조종하죠. 자전거는 가속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쯤 손잡이를 놓고 자전거를 타보려고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걸로는 이 물리적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이 자전거를 보세요. 헤드 튜브가 뒤로 기울어져 있네요. 가상의 선을 그어봅시다. 이 선은 바퀴의 중앙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 선은 바퀴가 땅에 닿기 바로 전에 땅에 닿을 것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트레일은 자전거를 제어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파격적이지만 여전히 탈 수 있는 자전거들이 많죠. 그러니까 헤드 튜브의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이걸로는 주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자전거의 앞바퀴는 회전할 때 자이로스코프처럼 작용합니다. 회전하면서 직립 자세를 유지하려는 물체가 되는 거죠. 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팽이일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로스코프 효과로 자전거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때 물리학자들은 앞바퀴가 2개 달린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자전거도 쉽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인간의 뇌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어요. 뇌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게 주 원리일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과학은 여전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유리를 사용해왔지만 유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자는 확실히 고체일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자 구조는 오직 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전형적인 예는 영화예요. 고체는 일시중지된 영상이고 액체는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엄청나게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이에요. 자전거처럼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는 남미 출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개미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이주했어요. 이 곤충들 중 수십억 마리가 하나의 거대한 초군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개미들의 군집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와 맞먹습니다. 유럽에 있는 개미 대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 스페인 북부에서 끝납니다. 이들은 다른 개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신뢰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아르헨티나 개미를 한 병에 담으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더듬이를 문지르면서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죠. 개미에게는 악수나 마찬가지인 인사예요. 과학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곤충들이 어디서 이런 수준의 조직력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물질은 우주의 5%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별, 은하간, 가스, 소행성, 행성, 여러분과 저를 뜻하죠. 우주의 27%는 암흑물질이고 이 물질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어요. 나머지 68%는 암흑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 이후 팽창해왔고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에너지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2008년 독일의 한 과학자는 구글 어스에서 한 마을에 있는 평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수의 소떼를 보았죠. 이상하게도 모든 소가 같은 쪽을 향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소 8,500마리의 행동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는 풀을 뜯고 쉬고 물을 마실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선을 지켜 움직입니다. 소들에게 자기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우리 뇌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음악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왜 우리를 끌어당기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지 못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인류는 우주로 날아가서 달 위를 걷고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해저의 80%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곳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물이 차갑고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의 차질을 빚고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의 압력은 지표면보다 1100배나 더 큽니다. 6대의 승용차가 몸 구석구석을 누르는 것과도 같아요. 아무리 최신식의 우주복이라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2017년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우무아무아였어요. 이 성간 방랑자는 보통 소행성보다 대략 5배 빠른 속도로 우리 태양계를 통과했습니다. 우무아무아는 아주 길고 두꺼운 초콜릿 바처럼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도 이 물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일 것입니다.
10%의 사람들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아직도 왜 우리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로 나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려진 것은 왼손잡이의 수가 역사를 통틀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거의 모든 캥거루는 왼손잡이라고 해요. 심지어 문어도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어요. 2500년 전 그리스 도시 헬리케의 주민들은 수백 마리의 쥐, 새, 뱀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모든 동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시의 거리를 떠나려고 했죠. 같은 날 강한 지진이 헬리케를 강타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재난을 감지하는지는 그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 내부의 진동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기 중의 변화를 느낀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양이, 개, 새, 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초능력을 믿지 않고 있어요.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멋져 보이나요? 물론 토성이겠죠? 고리가 근사하잖아요. 이 고리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 한 알에서부터 집보다 큰 바위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 고리의 두께는 100m이고 길이는 39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같죠? 과학자들에게는 토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이 고리의 수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추정치는 500에서 1000개예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꿈을 꾸면서 보냅니다. 전 세계의 연구원들은 수면의 원리를 100년 이상 연구해왔지만 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이 수면 중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하룻밤 동안 쉬면서 우리 몸에서 독소와 해로운 물질이 제거되는 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의 재설정 버튼처럼 수면이 우리의 뇌를 다시 시작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지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강, 바다, 구름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몸 전체의 60%도 물이에요.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지구에는 13억 6천만 입방 킬로미터의 물이 있다고 해요. 표면의 72%를 물이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소금 때문에 우리는 이 중 3%만 마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물이 운석과 함께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화산이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죠.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의 형태로 지구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자, 친구를 초대해서 차를 마시기로 하셨군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5분은 건너뛰고 티백을 숟가락에 댄 채로 쥐어짜기로 했습니다. 손님은 소파에서 뛰어오르더니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찻잎이나 티백을 짜면 많은 양의 타닌이 음료에 방출되게 됩니다. 타닌은 석류, 열매, 견과류, 콩류, 정향, 바닐라 같은 많은 과일과 야채에서 발견되는 분자의 한 종류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차를 내리고 기다리면 대부분의 타닌은 찻잎 안에 머무릅니다. 티백을 짜면 차를 너무 많이 마실 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너무 써지고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찻잔에 대고 티백의 물기를 빼는 것은 차를 후루룩 마시는 것처럼 나쁜 다도 에티켓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는군요. 차를 즐기는 최선의 방법은 차가 우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티백을 컵받침에 놓아두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줄기에서부터 바나나를 까지 말고 원숭이처럼 아래부터 열어보세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과일 끝을 비틀어 보면 으깨지 않고도 껍질이 갈라지고 칼륨이 가득 든 바나나를 조금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를 닦을 때 좌우로만 움직이지 말고 칫솔을 잇몸에 45도 각도로 대고 앞뒤로 짧게 움직여보세요. 칫솔을 수직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앞니 안쪽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튀지 않도록 믹서기 통 위에 종이 접시를 놓으세요. 임시 방편 가림막이 됩니다.
빵 덩어리를 자를 땐 뒤집어서 아래에서 위로 자르세요. 부드러워서 썰기도 더 쉽고 빵도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피자를 잡는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잘라서 납작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지 않도록 U자 모양으로 잡는 것입니다. 크러스트를 집어들 때 옆을 조금 잡아주면 모든 토핑이 안에 유지됩니다. 팩에 든 주스를 부을 때 구멍의 아랫부분에서부터 붓지 말고 뒤집으세요. 윗부분에서부터 부으면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깔끔하고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기름 탱크를 찾아 자동차 주변을 뛰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 게이지에 화살표가 있어서 어느 쪽에 연료를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만약 레몬즙을 짜낼 수 없다면 약 1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세요. 식힌 후 반으로 자르면 맨손으로도 레몬즙을 잘 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몬은 훨씬 부드러워져요. 실빈의 구불구불한 부분을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게 꽂아보세요. 머리카락이 더 잘 잡힙니다. 포장지에서 호일을 통째로 꺼내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꺼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자에는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호일을 상자에서 꺼내갈 수 있습니다. 상자에 담긴 배달 음식을 종이 접시에 쏟아붓지 마세요. 포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펴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접시로 변할 것입니다. 냄비나 팬을 문질러 닦지 말고 식초 약간을 넣은 물과 함께 끓여보세요. 불을 끄고 식초물은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얼룩이 쉽게 지워질 겁니다. 레몬 반쪽을 조리기구의 바닥과 옆면에 문지르면 더 윤이 나게 됩니다. 도마에 레몬즙을 뿌리면 양파를 자를 때 울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양파를 냉동실에 15분 동안 넣어두었다 꺼내거나 물속에서 썰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을 나게 하는 황화한 물이 눈에 닿지 않을 거예요. 고기는 상온이나 뜨거운 물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던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리 요리를 계획하고 포장된 고기를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면 싱크대를 막고 얼린 고기 위로 찬물이 흐르게 두세요. 열은 공기보다 물을 통해 더 빨리 전달됩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고치거나 마음을 바꿔서 뭔가를 숨겨야 한다면 글씨 위에 줄을 그어서 지우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는 것 위에 아무 글자를 써보세요. 이제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접시에 골고루 담지 마세요. 가운데는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가장자리는 탈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빈 공간을 동그랗게 남겨두면 음식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완벽히 따뜻해질 것입니다. 매듭을 풀 땐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 끈을 잡아당기려 하지 말고 숟가락이나 망치로 두드려 보세요. 그런 다음 매듭을 비틀어 느슨하게 만들고 느슨해진 부분을 당겨보세요. 매듭이 쉽게 풀릴 거예요. 마늘 껍질을 빨리 벗기려면 손바닥으로 마늘 아래 윗부분을 눌러주세요. 마늘 알을 다 분리했으면 그릇에 담고 뚜껑이나 다른 그릇으로 덮은 후 15분 동안 잘 흔들어주세요. 마늘이 용기의 옆면과 서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분리될 것입니다. 팝콘 봉지에 손을 넣어서 팝콘을 꺼내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요. 봉지 옆을 찢으면 짜잔!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이어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면 선이 앞으로 가게 착용하지 마세요. 대신 선을 귀 위로 감으면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는 문질러 닦지 마세요. 물을 채우고 설거지 세제를 넣고 돌리면 됩니다. 운전할 때 배운 것처럼 핸들을 12시, 즉 10시와 2시 위치로 잡는 건 제일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9시와 3시 위치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할 수 있거든요. 귀 청소를 할 땐 면봉을 사용하지 마세요.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외이도의 방수를 위해서는 약간의 귀지가 필요합니다.
귀 바깥쪽은 면봉으로 닦아도 되지만 거기까지예요.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샀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익기를 바라지 마세요. 갓 수확한 아보카도가 익으려면 3일에서 6일 동안 상온에 두어야 합니다. 초콜릿은 냉장고에 넣는 대신에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의 온도와 습도가 초콜릿 맛을 무디게 만듭니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를 흡수하거나 흰색 가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찬장에 넣어둬도 몇 달 동안 멀쩡하게 유지됩니다. 누군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요. 열쇠고리에 새 열쇠를 넣다가 손톱이 부러졌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스테이플 리무버는 고리 사이에 들어갈 만큼 이빨이 얇습니다. 스테이플 리무버로 고리를 벌리고 필요한 만큼의 열쇠를 안전하게 추가하세요. 15분 이내에 음료를 차갑게 만들려면 젖은 종이 타월을 병에 감싸고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수건에서 나온 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식을 겁니다. 따라서 냉동실의 공기보다 병의 표면이 더 빨리 차가워지게 됩니다. 간 쇠고기를 해동하기 쉽게 얼리려면 고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평평하게 만든 후 단단히 밀봉하세요. 또한 봉지에 고기를 넣은 다음 긴 젓가락이나 자처럼 얇은 도구를 사용해서 고기를 부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녹이고 싶을 때 한 부분을 떼어내 찬물에 넣으면 돼요. 30분이면 요리할 준비가 될 겁니다. 변기 시트 커버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튀어나온 곳을 앞으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크기도 더 잘 맞고 입자와 세균이 모이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세트인 침구를 따로 두지 마세요. 침대 시트와 베갯닛을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개서 다른 베갯닛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트를 찾는 데 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벽장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접착 메모지가 휘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지 마세요. 메모 패드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종이를 떼어내야 합니다. 파스타, 밥, 야채를 데울 때 접시를 젖은 종이 타월로 덮으세요. 보통 물로 하는 요리들은 재가열 후에도 맛을 유지하려면 약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로 피자를 데울 때 물 한 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자 크러스트를 신선하고 바삭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핸드폰 번호는 보통 555로 시작하고 뒤에 4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알고 있었나요? 수십 년 전 핸드폰 번호는 교환명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첫 2글자를 딴 숫자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 있는 94000이라는 번호에 전화하고 싶다면 먼저 교환명인 73을 누른 다음 94000을 눌러야 합니다. 숫자 7은 키패드에선 알파벳 PQRS를, 숫자 3은 DEF를 의미합니다. 숫자 55와 일치하는 교환명은 찾기 어려웠어요. 5는 알파벳 JKL을 상징하는데 이 글자들을 연속으로 나열해 구성할 수 있는 희귀한 지명 중 하나는 바로 클론다이크입니다. 그 결과 이 숫자 조합이 자주 사용되는 일은 없었고 결국 클론다이크 5는 영화판으로 넘어가기 전 회사 광고용 숫자로 변했어요. 그 후 결국 지역 코드가 생겼고 교환명은 사용이 중지됐어요. 하지만 숫자 555는 오늘날에도 헐리우드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북미 번호 계획국은 핸드폰 번호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중 555-0100번부터 555-0199까지는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영화를 본 팬들이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방지해줬죠. 핸드폰은 기존의 벽돌급 두께에서 종이처럼 얇게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카드만큼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카드의 역할은 사람들이 합법적 가입자로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사용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핸드폰 번호로만 기지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심카드에는 2가지 유형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하나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구별자, 그리고 하나는 인증 키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의 핸드폰과 네트워크 사이의 비밀 수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인식하고 확인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제 핸드폰 기기에 실제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데 몇몇 핸드폰 회사들은 그들의 최신 모델에 이 심카드를 추가하고 있어요. 전자 심카드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다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지만 핸드폰에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 브랜드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보통은 심카드를 빼서 새 기기에 넣는데요. 전자 심카드의 경우 기기를 바꾸려면 꽤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 있을 땐 로밍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핸드폰을 추가로 휴대해야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더 널리 퍼지려면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 둘 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이 예전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도 느낄 거예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어떤 어플들은 용량이 커지고 기능도 늘어납니다. 핸드폰의 운영체제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업데이트에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되는데 이 탓에 오래된 기기의 경우 속도가 느려집니다. 업데이트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업데이트 중 20%는 초기 단계에서 불안정함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직접 시험하도록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알게 될 공산이 커요. 마치 악어 연못이 안전한지 미리 한번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죠. 제가 해보라고요? 괜찮아요. 먼저 하시죠. 핸드폰이 업데이트를 자주 요청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이 점점 구식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가끔은 의심스러운 문서를 실수로 다운받기도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의 하드웨어가 구식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던 뭔지 모를 프로그램을 식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치 않는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핸드폰 업체들이 핸드폰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 업데이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단지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버전의 버그를 수정합니다. 또한 핸드폰과 새 프로그램 및 기어와 잘 호환되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은 매우 중요한 핸드폰 보안 기능입니다. 핸드폰을 해제하려고 할 시에 카메라를 보거나 지문을 이용하면 핸드폰은 여러분이 미리 저장해둔 정보와 방금 받은 정보를 비교합니다. 애플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잘못 해제될 확률은 5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열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엉덩이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확률은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연구원들은 이 보안 기능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가짜 지문을 만들어 핸드폰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안면 인식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컨벤션에서 개발자들이 얼굴 인식 기능을 조작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2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누군가의 핸드폰과 안경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눈을 인식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2개 붙였어요. 그 후 핸드폰 화면을 켠 채 본 주인의 얼굴에 갖다 댔더니 해제됐어요. 핸드폰 배터리 폭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원인을 알려드리죠. 엔지니어들은 리튬 이온 전지를 핸드폰에 이용합니다. 가볍고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의 양끝 쪽에는 정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극이라고 하고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이온으로 충전된 정극은 양극이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온이 이동할 때 양극과 음극은 절대 서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정극의 접촉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시트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분리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붙거나 폭발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디자인이 허술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원 근처에 둬도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조차도 분리기가 손상되면서 양 정극이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는 자주 폭발하지 않아요. 분리형 배터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구형 핸드폰 안에 있던 이런 작고 두꺼운 배터리는 대부분 직사각형이거나 사각형 모양인데 이 덕에 연결 및 제거 작업이 보다 수월했죠. 요즘 핸드폰 중 몇몇엔 더 특이한 모양이 있는데 L자형 배터리가 그 예입니다. 일체형 배터리는 핸드폰을 더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제조사들은 핸드폰 뒷면을 보호하던 저렴한 플라스틱을 금속이나 유리 재질로 교체했어요. 고정된 배터리는 핸드폰이 더 얇고 견고해지는데 한몫했어요. 이 덕에 방수 핸드폰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개방된 틈이 적을수록 물과 다른 불순물들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분리형 배터리는 더 많은 내부 공간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서 받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보호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이제 그 공간이 비게 되자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선 충전, 스피커, 지문 센서 등이 다 핸드폰 안에 무리 없이 내장되게 되었죠. 배터리 모양도 특이해졌지만 노치 있는 화면도 등장했어요. 이건 화면이 아닌 작고 검은 부분인데 여기에 전방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이미 있던 기능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핸드폰 디스플레이 면적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치와 함께 배터리 정보와 신호 강도, 시간 및 기타 정보를 화면 한쪽에 띄웠어요. 이로 인해 핸드폰 회사들은 더 길고 테두리 없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됐어요. 큰 화면의 핸드폰은 더 판매하기 쉬우니까요. 언제 한번 전화 주세요. 한겨울에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톰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앞으로의 하루가 약간 긴장됩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날 거예요. 선장은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짐을 싸는데 아내가 밤새 준비한 비스킷을 가져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비스켓을 확대해 볼게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선상 비스켓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선원들이 바다에서 긴 항해 중에 먹던 비스켓입니다. 배의 비스켓은 몇 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비결은 재료와 굽는 방법에 있습니다. 선원들은 출항할 때 육지에 다시 발을 딛지 않고 얼마나 오래 항해할지 몰랐어요. 따라서 음식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빵사들은 이 간단한 비스킷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죽은 주로 소금, 밀가루, 약간의 물의 3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반죽이 최대한 뻣뻣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 제빵사는 반죽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오븐에 넣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굽는 이유는 비스켓의 수분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숙련된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습기가 식품 보존의 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습기는 음식에 곰팡이가 피게 하고 벌레와 다른 동물을 끌어들입니다. 게다가 배는 이미 매우 습한 환경이죠. 따라서 비스켓은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배의 비스켓은 6, 7, 8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비스켓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톰처럼 평범한 체형의 선원은 하루에 6개에서 8개의 비스켓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스켓은 영양가가 매우 높았고 배고픔을 달래줬어요. 일종의 생존식품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거나 맛있거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기본에 충실했죠. 18세기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뉴욕과 같은 도시를 생각해보면 그곳에 사는 인구는 약 1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뉴욕에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길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때 휴대용 수프가 유용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끓는 냄비를 상상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틀린 생각이에요. 휴대용 수프는 단단하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휴대용 스푼은 기본적으로 고기로 만든 매우 응축된 물질인 고형화된 국물의 일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편리하고 가볍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용 스프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고기는 소고기 사태와 같이 콜라겐이 많은 고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천천히 조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떼선 안 돼요. 끓으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냄비의 물에서 맛이 방출되고 몇 시간 후에 쇠고기를 꺼내도 안전합니다. 남은 물에는 영양분과 지방이 풍부할 거예요. 그리고 약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물을 졸이면 젤라틴과 같은 영양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으면 일종의 정제로 변해요.
이 모든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색 정제는 정말 포만감을 줘요.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찾아서 그 안에 고기 알약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축된 영양소가 모두 방출되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되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햄버거가 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햄버거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햄버거가 처음 발명된 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햄버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케첩도 사용하지 않았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케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8세기에는 버섯 케첩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사전에서 케첩을 찾아보면 버섯으로 만든 소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걸까요? 어쨌든 이 소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종류의 버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화려하게 한다 싶으면 표고버섯도 가능해요. 버섯들을 부수고 요리하고 믹스에 향신료를 많이 추가하는 거예요. 정향, 육두구, 생강, 후추 등 입맛에 맞는 모든 향신료를 넣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곁들여 먹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스테이크 위에 버섯 케첩을 부어 먹었어요. 그레이비 소스 같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침이 고이셨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버섯 케첩을 찾을 수 있어요. 북미에서만 잊혀졌을 뿐이죠. 멋지지 않나요? 과거의 사람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 뭘 먹었을까요? 오늘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 컨셉이 있는데 바로 미로 음식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때 먹는 음식이요. 하지만 몸이 아픈 날에는 뭘 먹을까요? 따뜻한 수프나 영양가 있고 담백한 음식이 바로 떠오르죠? 우리 선조들은 포셋이라는 걸 마셨어요. 포셋은 에그노그에 과자를 넣은 음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의 제조법은 15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음료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독약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치료제로 여겨졌어요. 간단한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증거는 푸딩 속에 있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이 유명한 표현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160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푸딩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파이처럼 짭짤한 맛이 나는 요리입니다. 영국인은 거의 모든 것을 파이로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 파이부터 호박 파이, 치킨 팥 파이까지요. 18세기에는 비프 스테이크 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요리였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요리를 만드는 습관을 잃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스테이크와 키드니 푸딩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 당근, 진한 그레이비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요리의 껍질을 벗긴 버전을 먹었죠. 기본적으로 풍미가 풍부한 고기로 만들어졌어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면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얹어 먹거나 진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있다면 따뜻한 국물 수프나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면 이런 음식이 나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베이컨과 달걀로 알고 있는 것의 구식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콜롭스 앤 에그라고 불렸다는 점만 빼면요. 당시 가장 유명한 요리책에 나오는 전통적인 한나 글라스 레시피에 따르면 달걀은 튀기거나 삶지 않았습니다. 데친 거죠. 그리고 베이컨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만큼 가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토스트를 살짝 얹어 먹으면 완성입니다. 긴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음식이죠.